안녕하세요. 인구 원포인트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 강의인 자연수의 덧셈과 뺄셈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인 자연수 덧셈과 뺄셈을 보겠습니다. 사실 1, 2학년 군때 받아 올림과 받아 내림이 있는 두 자릿수의 덧셈과 뺄셈은 이미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3학년 1학기 때 이후부터 저는 정리를 하게 되었는데 받아 올림, 받아 내림은 너무 간단하죠. 1모형 10개를 가지고 10모형 1개로 바꾼다. 이게 받아 올림이고 10모형 1개를 1모형 10개로 바꾼다. 이게 받아 내림이잖아요. 이게 10모형에서 100모형, 100모형에서 1000모형 이렇게 바뀌는 거에 차이가 있을 뿐이지 가장 근본적인 받아 올림과 받아 내림 그리고 자릿값에 대한 그런 개념은 계속적으로 이 자연수의 덧셈과 뺄셈에서 강조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3학년 1학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되는데 세 자릿수를 이제는 하게 돼요. 두 자릿수까지 2학년 때 했으면 이제 세 자릿수인데 받아 올림이 있는, 받아 올림이 없는, 또 받아 내림이 있는, 받아 내림이 없는 이렇게 나누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계산을 하기 전에 많이 강조하는 부분이 바로 어림셈인데 몇백 몇십쯤이 될지를 미리 어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212 더하기 373이라고 하면 정확하게 계산하기 전에 이 213이라는 게 210에 가까운지 220에 가까운지를 먼저 생각을 해봐서 이건 한 210 정도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또 373 같은 경우에 373이 370에 가까운지 380에 가까운지 수직선상 위에 넣어보고 얘는 370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한 580쯤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몇백 단위로 어림을 할 수도 있고 몇백 몇십 단위로까지 어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덧셈부터 볼 텐데요. 먼저 받아 올림이 없는 세 자릿수 덧셈을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이제 우리 시험 문제에 받아 올림이 없는 게 사실 나올 가능성은 좀 많이 떨어지는 것 같기는 해요. 왜냐면 받아 올림이 있어야 뭔가 자릿값의 어떤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되새겨 볼 수가 있고 그 부분에서 뭔가 오개념이 있는 학생을 지도하는 과정을 충분히 문제화할 수 있는데 받아 올림이 없는 것 같은 경우에는 사실 문제화하기가 많이 소재거리가 없어서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계산 원리는 수모형을 도입해서 1모형끼리, 10모형끼리, 100모형끼리 더한다라고 계산 원리를 지도하고 형식화를 할 때는 각 자릿수끼리 더해서 1의 자리부터 더한 값을 차례대로 적는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받아 올림이 한 번 있는 것 같은 경우에 똑같아요. 1모형끼리, 10모형끼리, 100모형끼리 더하는데 받아 올림이 이제 1의 자리에서 10의 자리로 있을 때 1모형끼리 더해서 10개가 넘으면 1모형 10개를 10모형 1개로 바꾼다. 이 부분은 계속 반복적으로 기출화되고 있는 부분이고 다시 충분히 나올 수가 있는데 이렇게 간단하게 나오진 않을 것 같기는 합니다. 마찬가지로 형식화 때는 각 자릿수끼리 더해서 1의 자리에서 받아 올림이 있을 땐 10의 자리로 받아 올림하여 계산한다 라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의 형식화된 표현이 되겠죠. 그 다음에는 나아가서 받아 올림이 2번 있는, 받아 올림이 3번 있는으로 바뀌는데 1의 자리에서 10의 자리로 또 10의 자리에서 100의 자리로 받아 올림이 있는 것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받아 올림이 3번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1의 자리에서 10의 자리로 10의 자리에서 100의 자리로 100의 자리에서 1000의 자리로 이렇게 3번 받아 올림이 있는 걸 해요. 근데 우리가 사실 1000모형은 수모형으로 이렇게 제시하기가 많이 어렵기 때문에 이때 가서는 동전으로 계산 원리를 지도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뺄셈 같은 경우에 마찬가지로 덧셈과 똑같아요. 받아 내림이 없는 걸 했다가 이제 입 한 번 있고 그 다음엔 여러 번 있는 걸로 나아가게 되는데 마찬가지 똑같습니다. 1모형끼리, 10모형끼리, 100모형끼리 뺀다. 형식화된 표현으로는 각 자릿수끼리 빼고 1의 자리부터 빼준 값을 차례대로 적는다. 자리값을 지켜서 적는 것이 가장 중요하게 되겠어요. 받아 내림이 있을 때 10의 자리에서 1의 자리로 받아 내림이 한 번 있는 것 같은 경우 1모형끼리 뺄 수가 없으면 10모형 1개를 1모형 10개로 바꿔 계산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마찬가지 모형을 그냥 형식화된 표현으로 바꾼 것 뿐이고 계산 원리라고 해봐서 크게 어려움이 없어요. 1의 자릿수끼리 뺄 수 없으면 10의 자리에서 1의 자리로 받아내림하여 계산한다. 이렇게 모형 표현을 그냥 자리로 바꾸어서 서술을 해주면 됩니다. 다음에 이제 받아 내림이 2번 있는 것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10의 자리에서 1의 자리로 100의 자리에서 10의 자리로 이렇게 2번 있는 것이 여기서는 해당이 되겠고 사실 이제 제가 좀 출제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보여지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받아 내림이 있기는 있는데 이제 자릿값에 0이 포함된 이거 정말 애들이 많이 틀리거든요. 많이 틀려요. 이 0 부분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지 모르는 애들이 정말 많아서 이 부분 출제 가능성이 높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이제 모형을 사용하지 않고 지도서에서 이제 동전 모형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100원짜리 동전 모형 1개를 10원짜리 동전 9개랑 1원짜리 동전 모형 10개로 바꿔요.
네, 다시 볼게요. 404에서 227을 뺄 건데 4에서 7 뺄 수가 없잖아요. 그럼 받아내림을 해야 되는데 이 자리에 네, 이 자리에 지금 받아내림 할 게 없죠. 그래서 100의 자리에서 10의 자리와 1의 자리로 받아내림을 해주는 거예요. 100의 자리에서 받아내림을 하는데 여기에 9개, 여기로 10개 이렇게 받아내림을 하는 거죠. 그래서 14에서 7을 빼서 7, 9에서 2를 빼서 7, 3에서 2를 빼서 1. 그래서 여기 형식화된 표현을 보면 1의 자릿수끼리 뺄 수 없고 10의 자릿수가 0일 때 100의 자리에서 10의 자리와 1의 자리로 각각 받아내림하여 계산한다 라고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이 부분이 출제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100의 자리에서 10의 자리와 1의 자리로 바로 받아내림을 2번 해준다는 것 반드시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계산 방법으로 더 추가적으로 제시가 되고 있는데 교과서에서 제시하는 표준 알고리즘 당연히 1의 자리, 10의 자리, 100의 자리를 차례대로 계산을 하되 합이 10이 넘으면 받아올림하고 뺄 수가 없으면 받아내림을 하는 것 이게 이제 표준 알고리즘이죠. 표준 알고리즘을 당연히 암기를 하셔야 되는데 뭐 부분합을 구하거나 더하고 빼거나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계산하는 것을 교과서에서 애들한테도 시키고 있고 또 지도서에서도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시면 부분합을 구하는 방법이라고 제시를 하고 있는데 각 자리수들을 따로 더하고 그 합을 더한다라고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 이렇게 각각 나열을 한 다음에 한꺼번에 합치고 있죠. 마찬가지로 1의 자리, 10의 자리, 100의 자리 이렇게 10의 자리부터 나열할 수도 있고 100의 자리부터 나열할 수도 있고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로셈으로 보통 정리가 되기보다는 실제로 뭐 수학 익힘이나 뭐 익힘 유사 문제 같은 경우에 이렇게 100 더하기 200 다음에 20 더하기 50, 8 더하기 8 이런 식으로 해서 300 더하기 70 더하기 16 이렇게 많이 교과서에서는 익힘책이나 혹은 익힘 유사 문제나 이런 거에서는 이런 식으로 많이 제시가 되고 있거든요. 실제로 애들이 이거를 몰라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예요 하고 갖고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는데 어쨌거나 부분합을 구하는 방법 각 자리끼리 부분합을 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더하고 빼는 방법이라고 나와 있는데 더하기 쉽도록 10의 배수를 만들기 위해서 수들 중에 하나를 바꾸는 거예요. 임의로 더하고 그만큼 빼는 거죠. 예를 들어 428 여기서 2만 올려주면 430대에서 깔끔하게 뺄 수 있을 텐데 그쵸? 그리고 마찬가지로 430을 또 만들었으면 여기서 좀 더 깔끔하게 500을 만들면 좋을 텐데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428에 2를 더하고 70을 더해서 500을 만들어 버렸잖아요. 그만큼 여기선 2를 빼주고 더했으니까 임의로 더했으니까 다시 2를 빼줘야죠. 여기서도 70을 임의로 더했으니까 임의로 빼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임의로 더하고 빼고 해서 좀 더 깔끔하게 자릿수를 맞추는 과정이 필요하겠습니다. 더하고 빼는 방법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계산 방법에 대해서 교사들이 대화를 나누고 있고 뭔가 식을 하나 예시로 주고 어떤 수식의 빈칸 부분을 완성하게 하는 그런 식으로 문제가 충분히 출제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뺄셈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 부분차를 구하는 방법이라고 나와 있어요. 위에 부분합을 구하는 방법과 마찬가지로 왼쪽에서 시작해서 오른쪽으로 진행하며 각 자리에서 뺄셈을 그냥 차례대로 하는 것 뿐입니다. 가 부분을 먼저 보시면 438에서 172를 빼야 되는데 먼저 100을 빼는 거예요. 171을 172 이렇게 따로따로 빼는 것이죠. 그래서 100을 먼저 빼고 그 다음에 70을 빼고 그 다음에 2를 이렇게 빼는 것이고 쓰는 방법은 이렇게 쓰나 왼쪽처럼 쓰나 오른쪽처럼 쓰나 상관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438에서 171을 빼야 돼요. 400에서 100 이거는 뭐 아까 위에랑 똑같죠. 100의 자리끼리 빼는 거예요. 그런데 30에서 70을 빼려고 봤더니 P 감수보다 작은 상황이에요. 10의 자리만 놓고 봤을 땐 30에서 30을 빼고 또 40을 더 빼야 되기 때문에 이 40 부분을 여기서 빼주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땐 또 260이 되고 1의 자릿수만 놓고 봤을 땐 P 감수보단 크죠.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6을 빼주면 되는 그런 느낌입니다. 또 그 밖에 감수에서 P 감수까지 세어가는 방법이라고 나와 있는데 400 빼기 235라면 235에서 시작해서 240을 만들기 위해 5를 더하는 거죠. 또 거기서 300을 만들기 위해서 60이 필요하고 거기서 400을 만들기 위해서 100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역으로 235가 400이 되려면 얼마가 필요하니? 라고 했을 때 그 값들을 더해주는 거죠. 또 감수와 피감수의 같은 수를 더하는 방법이라고 했는데 아까 그 덧셈의 여러 가지 방법에서 봤던 것처럼 빼기 위해서 그냥 끝자리를 좀 더 예쁘게 만들어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174를 기준으로 봤을 때 끝자리를 0을 만들기 위해서 6을 더해줬죠. 그런데 아까 덧셈의 여러 가지 방법에서는 임의로 여기다 더해줬으니까
봐봐요. A 더하기 B를 해야 되는데 여기다 임의로 추가를 해줬으면 빼줘야 상세가 되잖아요. 그런데 뺄셈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가 않아요. 여기다 임의로 더해줬을 때는 빼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도 더해줘야 돼요. 그래서 더하기가 2번 된다는 거. 이게 아까 덧셈 부분과 차이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좀 더 유의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 감수를 좀 더 예쁘게 만들기 위해서, 감수에 여기 10의 자리 0을 만들기 위해서 20을 여기 감수 부분에 더해줬기 때문에 20만큼 더 빼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피감수에다 20을 더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빼는 방법도 있습니다. 당연히 다양한 오개념이 여기선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학생들이 오개념이 발생하는 이유는 자리값 개념이 없어서 그런 것이기 때문에 뭐 수모형이나 동전 모형 이런 걸 이용해서 자리값을 지도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뭐 무조건 받아올림하는 오류, 받아올림을 쓸데없이 2번 이상 하는 경우, 받아올림을 가장 앞자리에다 해버리는 오류, 받아올림을 안 해버리는 오류, 더한 결과를 병렬로 쓰는 경우, 특히나 이건 진짜 자리값 개념이 아예 없는 거죠. 도대체 이게 뭘 의미하는지를 모르고 그냥 막 쓰는 거예요. 네. 근데 저 정도의 오개념은 모르겠어요. 저희 반에는 제가 3학년을 지금 2년 연속 하고 있는데 없는 것 같아요. 저 정도의 오개념은 없어요. 다행이죠. 그 다음에 받아내림도 특히나 0이 아닌 수에서 받아내림 하는 거랑 0에서 받아내림 하는 경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나올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보는 부분, 피감수에 0이 포함된 뺄셈에서 0 처리 오류로 인한 계산 곤란도가 정말 큽니다. 이 부분은 애들이 너무 많이 헷갈려서 제가 연산 학습지를 굉장히 많이 줬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0이 포함된 계산에서의 오류. 근데 이것도 그냥 마찬가지예요. 앞에 거랑 똑같이 자리값 개념이 부족해서 생기는 거고, 지도 원리, 그러니까 100의 자리에서 10의 자리랑 1의 자리로 각각 받아내림을 2번 해버려서 그렇게 받아내림 지도를 하고, 그리고 나서 형식화를 시키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정말 가지각색의 방향으로 정말 오류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받아내림을 안 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냥 0을 써버리는 거예요. 아이 몰라 하고 그냥 써버리는 거. 그리고 0을 건너뛰고 받아내림을 해야 할 때 발생하는 오류, 이제 이 부분 특히 여기가 10이 아니라 9인데 그냥 10으로 받아내림을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는 그냥 3이 되고 9, 10 이렇게 써야 되는데, 그리고 0이 이렇게 또 연속 2번 있을 때 발생하는 오류, 또 0이 있어 받아내림이 필요한 경우 10 대신에 9로 받아내림을 하는 경우, 여기에도 받아내림을 해야 될 때 그렇게 써야 되는데 지금 여기는 받아내림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선 그냥 10으로 써줘야 되는데, 또 너무 형식화를 시키다 보니까 그냥 여기 0이 있어 하고 그냥 바로 이렇게 9로 써버리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선 안 되겠죠. 또 정말 흔히 이거는 뭐 1, 2학년군 5개념에서도 발생하는 건데, 그냥 무조건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버리는 거예요. 받아내림에 대해서 거부를 하는 거죠. 귀찮으니까 그냥 무조건 큰 거에서 작은 걸 빼버린다. 이런 식으로 어디에서 어디를 빼야 되는지 정확하게 지도를 하는 게 필요하겠고요. 받아내림도 마찬가지, 무조건 받아내림 해버리는 거, 받아내림 한 곳에서 1을 안 빼버리는 거, 또 받아내림 한 10에서만 빼고 낮게는 더해버리지 않는 오류, 연속으로 받아내림 할 때 이렇게 바꾸어서 계산 잘못하는 오류, 10 대신에 9로 받아내림하는 오류, 이렇게 정말 받아올림과 받아내림에서 다양한 오개념이 발생하는데, 그냥 이거는 한 가지로 공통적으로 오개념 지도할 수 있어요. 그냥 수모형으로 자리값 개념, 받아올림, 받아내림 원리 지도 그냥 다시 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만 보고 끝나면 너무 아쉽죠. 그럼 실제 기출문제에서는 어떻게 이 강론 내용이 계속 반영이 되고 있나 한번 같이 볼 건데, 자연수 4층 연산 파트에서는 자연수의 덧셈과 뺄셈이 5회, 그 다음에 나눗셈과 곱셈이 각각 4회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덧셈과 뺄셈이 한 번 더 많이 출제가 돼서 어느 하나 소홀하지 않고 자연수 부분의 4층 연산은 고루고루 다 잘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같이 보시면 자연수의 덧셈과 뺄셈은 나온 지 이제는 한 4년 정도 됐죠. 그래서 다시 충분히 나올 수가 있습니다. 2008, 2012, 2019, 2020, 2021학년도에 나왔는데, 의외로 5개념 지도는 2008학년도에 딱 한 번밖에 출제가 되지는 않았어요. 수모형은 2008학년도에 수모형 의미, 받아내림 방법 나왔고, 2019년도에 받아올림 방법과 관련돼서 조작 내용 서술하는 거, 이 부분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2008학년도랑 2019학년도 이 2개를 좀 꼼꼼하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단순히 2012학년도처럼 그냥 받아내림 원리를 서술해라 이렇게 하기보다는 19학년도처럼 수모형과 같은 구체적 조작물 주고 이를 활용해서 원리를 쓰게 할 가능성이 높겠어요.
그리고 당연히 수화연산에서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계열성이 있죠. 이 부분 2021학년도에서 출제가 됐으니까 그 내용체계 부분 같이 보시면서 강론에서도 계열을 항상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012학년도에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더하고 빼는 방법 충분히 나올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그 여러 가지로 더하고 뺄 때 당연히 여러 가지 어떤 법칙이 사용이 될 거예요. 근데 여기선 분배 법칙은 사용이 되지는 않지만 교환 법칙이나 결합 법칙이 사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꼭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거 기출부터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2008학년도 10번에서 뺄셈에 대해 오류를 보이는 학생 A를 김교사가 지도한 과정이 나와 있어요. 이 주제에서는 유일하게 5개념에 대한 지도가 출제된 해의 문제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꼼꼼하게 살펴보고 5개념에 대한 원인 그리고 지도 과정에 대해서 서술하는 연습을 이 문제를 통해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억에 들어갈 용어를 쓰고 니은에 알맞은 말을 넣어 문장을 완성하라고 했는데 여기 5개념에 대한 원인, 즉 여기죠. 수를 나타낼 때 중요한 개념인 바로 뭘까요? 자리값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오류를 보이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도서에서 아까 살펴봤었던 다양한 오류의 어떤 형태를 여기선 그대로 거의 제시를 하고 있는데 그냥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버리는 이러한 오류를 지금 여기는 이렇게 빼고 있죠. 여기는 이렇게 빼고 있고 여기는 이렇게 빼고 있고 그냥 P 감수에서 감수를 빼는 형태가 아니라 그냥 무조건 큰 거에서 작은 거를 빼버리는 형태로 자리값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이전에는 이렇게 받아내림이 없는 걸 했기 때문에 받아내림이 없을 때는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배운 한자릿수끼리 뺄셈에서 학생들은 항상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뺀다는 식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형태의 계산 오류가 발생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65에서 6과 5의 의미가 드러나도록 이 6이 아니라 60이라는 거죠. 이 5는 1의 자리 5를 의미하는 거고 이 65는 수모형으로는 10모형 6개, 1모형 5개로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받아내림의 의미가 드러나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10모형 1개를 1모형 10개로 바꾼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시면 되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문제는 자연수사칙 연산에서 학생이 가진 5개념의 원인을 쓰는 문제였고 또 지도 방안뿐만 아니라 계산 결과를 보고 역으로 또 5개념의 원인을 파악해 보는 것인데 계열성을 확인해서 이전에 배운 것에서부터 5개념의 원인을 파악해내는 방식으로 도형에서도 우리가 계열성을 바탕으로 5개념의 원인을 파악해보는 문제가 기존에 또 출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형태가 수화연산에서도 출제가 된 적이 있었다는 거죠. 반복적으로 출제되는 발문 유형인 만큼 여러분들이 수화연산이나 도형이나 측정이나 자료화 가능성이나 항상 수학은 계열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전에 배웠던 내용을 바탕으로 그 다음 단계에서 왜 이런 5개념이 발생하는지 선수학습 요소를 기반으로 5개념의 원인을 파악하는 연습을 반복해서 하셔야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번 같은 문제는 수모형 조작 활동에서 이 수모형이 의미하는 것을 자리값 개념을 녹여서 쓰는 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다음에 다시 또 이러한 형태가 출제가 된다면 이 수모형만 가지고 1점으로 단독으로 출제하기보다는 이 내용을 곧바로 이제 받아 올림이나 받아 내림이나 이렇게 곧바로 녹여서 쓰는 문제가 출제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1점, 이거 1점 이렇게 나오기보다는 이거 두 개 합쳐서 1점으로 나올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신기한 것이 이러한 문제 형태가 우리 2019학년도 문제를 잠깐 점프해서 오면 207쪽인데요. 19학년도에서도 단위와 받아올림이라는 형태만 달라졌을 뿐이지 이 수모형에 대한 구체적 조작 활동이 있죠. 수모형 사이의 관계를 이용하여 설명하시오. 그냥 받아올림? 이라는 것만 바뀌었을 뿐이에요. 단위만 바뀌었을 뿐이에요. 10모형, 100모형, 그 다음에 받아올림 이것만 바뀌었을 뿐이지 2008학년도와 본질적으로 동일한 문제가 다시 출제가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출 분석의 중요성을 여기서도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012학년도 2차 4번의 1번과 2번 문제를 보시면 이것을 세로셈으로 알아보려는 이유를 이제 기억, 받아내림과 관련지어 쓰라고 했고 니은, 이 세로셈의 형식의 근거가 되는 수학적 원리를 제시를 하라고 했는데요. 우리가 계속 반복적으로 이렇게 받아내림을 연습을 하고 이걸 가지고 왜 세로셈으로 나타낼까요? 계산 형식을 바로 익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즉 받아내림이라는 이 수모형 조작 과정을 바로 형식화하기 위해서이겠죠. 그러면 수학적 원리는 뭘까요? 1의 자리 숫자끼리 뺄 수가 없을 때, 즉 3에서 5는 뺄 수가 없죠. 이럴 때는 10의 자리에서 10을 받아내림하여 10의 자리에서 1의 자리로 10을 받아내림하여 계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식화라는 표현이 반드시 들어가면 좋겠고 앞에서 제가 자료를 정리할 때 계속 계산 원리, 형식화 이렇게 정리해 드렸잖아요. 그것과도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디귿에 들어갈 수 있는 올바른 풀이 방법의 예를 3가지 제시하시오라고 했어요. 여기 다양한 계산 방법, 똑같은 뺄셈인데 다양하게 계산할 수 있는 것. 제가 앞에서 정말 다양한 계산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네, 바로 이 부분인데 여러 가지 계산 방법 해서 더하는 거, 그 다음에 빼는 거, 부분차를 구하는 거, 감수에서 피감수까지 세어가는 거, 감수와 피감수의 같은 수를 더하는 방법 등등 정말 다양한 뺄셈의 계산 방법을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런 방법들을 녹여서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세로셈 알고리즘으로 표현하는 이유에 대해 받아내림과 연관지어 서술하는 문제가 1번에서 출제가 된 건데 다시 출제될 수 있어요. 특히 우리 수학적 지식의 형성 과정에서 나타나는 특징인 형식화, 키워드로 잡아 서술하게 할 수도 있겠죠. 세로셈 알고리즘 표현의 목적을 묻는 동일한 형태의 문제는 꼭 받아내림, 받아올림 뿐만 아니라 사실 뭐 곱셈, 나눗셈 파트, 꼭 자연수뿐만 아니라 분수나 소수에서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의 어떤 일반적인 표현 이런 것들은 꼭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올바른 풀이 방법의 예 3가지 제시하는 거는 2020학년도 문제와 꼭 같이 보시면 좋겠어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더하고 빼는 문제, 서술하게 하거나 혹은 수식으로 표현하게 하는 문제가 또 출제가 될 수 있는데 바로 한 장 뒤에 2020학년도 2번에 2 보시면 정말 여러 가지 빼는 방법 너무 소름 돋지 않나요? 평행이론 같아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더하거나 빼는 방법 그대로 다시 8년 만에 반복되어 출제가 됐습니다. 기출 분석의 중요성을 엿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사실 이 2012학년도 2차 4번에서 문제화 되지는 않았지만 민호가 5개념을 보이고 있어요. 50에서 33을 뺄 때 23이 아니라 50에서 33을 뺄 때 23이 아니죠. 왜 이런 실수가 나왔을까요? 그냥 큰 거에서 작은 거를 뺐기 때문에 이런 실수가 나온 거죠. 우리 여기서 한 번 더 소름이 돋아줘야 돼요. 왜죠? 여기 우리 2008학년도에서 학생 계산의 오류 원인이 뭐였어요? 그냥 큰 거에서 작은 거 뺐던 거잖아요. 자리값 개념 상관없이 그냥 큰 거에서 작은 걸 뺐던 게 5개념의 원인이었어요. 와우. 이 5개념 계속 반복되는 거 확인 분명히 하셔야 돼요. 그래서 중요한 게 계속 반복돼서 출제되고 있다는 거를 이 주제에서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되겠고 2019학년도 아까 같이 봤던 것처럼 수모형 사이의 어떤 관계를 이용해서 받아올림, 받아내림 자릿수 상관없어요. 이게 2자릿수로 바뀌나 3자릿수로 바뀌나 상관이 없어요. 원리는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2020학년도에서 여러 가지 계산 방법, 덧셈식과 뺄셈식으로 나타내는 거 또 출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0학년도나 2012학년도나 여러 가지 계산 방법으로 계산하는 것 같은 경우에 그 용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마치 우리 2024학년도에 자연수 곱셈에서 출제된 띄어세기 전략 같은 경우도 이 거꾸로 세기, 이어세기 이런 용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용어를 바탕으로 실제 수식에 적용하는 게 훨씬 더 중요했던 거죠. 그래서 이 사칙연산 주제에서 제시되고 있는 다양한 이 세기 전략은 반드시 그 실제 적용을 생각해서 서술하는 수준으로 반드시 연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2021학년도 같은 경우에는 니은 이미 배운 세수의 덧셈 방법 이것이 뭔지 설명을 하고 그림을 바탕으로 디귿, 덧셈의 성질 우리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크게 2가지를 제시를 하고 있죠. 하나는 교환법칙, 다른 하나는 결합법칙. 그 중에 어떤 건지 수식을 이용해서 설명을 하는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럼 같이 한번 볼까요? 이미 배운 세수의 덧셈 방법. 애들이 이미 배운 세수의 덧셈 방법은 뭘까요? 여기 앞에를 읽어봐야 되겠죠? 2 더하기 6 더하기 4를 계산할 때 2개를 먼저 이렇게 계산하는 건 비약적이에요. 왜냐?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애들은 계산을 해왔잖아요. 네, 그래서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더하는 것이 이미 배운 세수의 덧셈 방법이 되겠죠? 그러면 이 뒤에 거를 먼저 계산하는 거, 이건 바로 뭘까요? 네, 결합법칙입니다. 결합법칙을 활용하면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더하지 않아도 되는데 뒤에 있는 거 아무거나 합이 10이 되는 거 먼저 더하면 계산의 편의성이 증대가 되는 거죠. 이게 그 전에 애들이 배운 방식이고 이게 그 후에 애들이 배울 방식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연산의 성질 부분은 2017학년도에 자연수 곱셈 주제에서는 분배 법칙이 출제가 되었고요. 2022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에서는 교환법칙, 결합법칙이 명시적 용어로 제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이제 결합법칙이 2021학년도에 출제가 됐고 아직 출제가 되지 않은 교환법칙이 있죠. 전 개인적으로 이게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교육과정에 제시되어 있는 표현을 제가 여기다 정리를 해드렸고 교환법칙 같은 경우에는 덧셈의 교환법칙과 곱셈의 교환법칙 둘 다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것이든 2021학년도 형태로 또다시 충분히 출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 자연수의 덧셈과 뺄셈 주제를 마무리해 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자연수의 곱셈 주제로 또다시 지도서를 살펴보고 또 24개년 기출을 통해서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